이번 강연자분은 2026년 정보통신유공 대통령 표창 기업인 레벨업 CTO 김준기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벨업에서 공동 창업자로 이제 11년 차를 맡고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얘기 드릴 내용은 이제 AGI 시대, 에이전트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자동화라든지 이런 효율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산업계 전반에서 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무엇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AI 워크플로우들을 우리가 왜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앞부분에서 드리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백엔드.ai라고 하는 저희 이제 AI 운영체계 플랫폼을 여러 고객사에 납품하거나 또 이번에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로 겪었던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그냥 기존에는 뭐 대규모 트레이닝이나 대규모 인퍼런스를 잘 돌리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에이전트 인프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 회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조금 하이레벨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컴퓨팅 패러다임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AI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 엔지니어링 어떤 실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 또 새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백엔드.ai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팅 인프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뇌로 사실 굉장히 딱딱 떨어지는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만 이제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계산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먼 옛날부터 이런 계산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동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천문 관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별의 위치나 이런 것들, 운행을 계산하는 그런 뭐 기계장치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수 목적 컴퓨터의 일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근대에 가까이 와서는 조금 더 일반화된 어떤 프로그램 로직들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뭐 해석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공관이 나오고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전자신호 1과 0이라고 하는 전자신호에 엔드-OR 낫 게이트를 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 회로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삼아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합을 해서 덧셈 회로도 만들고 곱셈 회로도 만들고 시프트 회로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라는 이제 전화를 넣었다 뺐다 함으로써 메모리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플립플롭이라는 그런 전자 회로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이 되고, 이것이 이제 IC 집적 회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는 이런 컴퓨터 칩의 실리콘 표면 위에 굉장히 이제 작은 크기로 트랜지스터들을 새겨서 이거를 고밀도로 집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컴퓨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어떤 구조는 거의 다 정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는 메모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연산기가 따로 있어서 연산기가 계속해서 메모리로부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꺼내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제 컴퓨터의 기본 구조가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메인프레임이라는 굉장히 큰 컴퓨터들을 이렇게 뭐 회사마다 한두 대씩 갖고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것이 점점 소형화되고 효율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손안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큰 변화를 맞이한 거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TCP/IP라고 불리는 현대의 인터넷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쓸 수가 있게 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뭐 사진을 올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저장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빅데이터, 또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컴퓨팅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산해낸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뭘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학습을 시켜서 패턴을 인식하게 하고 언어를 이해하게 만들고 사진을 이해하게 만들고, 처음에는 이해하게 만드는 거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어떤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AGI, ASI 해서 이제 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냐, 뭐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냐 이렇게 해서 저게 이제 지금 달성을 했냐 안 했냐라는 거는 사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금 수준의 거대 언어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저게 달성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월드 모델이라든지 논리적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LLM은 통계적 앵무새다,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말을 잘 지어내는데 그거를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이 이제 어떤 뭐 수학적 관점 혹은 뭐 과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긴 말을 잘 수렴해서 하는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실 이제 기존에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업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 그 정도 수준의 지능으로도 굉장히 가속화되거나 혹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관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정말 컴퓨터를 만들 때 저렇게 막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 어떤 값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같이 굉장히 일반화된 어떤 정보의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모델로부터 추출해내는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 인터페이스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패턴들도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검색을 한다 하면은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어를 딱 치면은 그 검색어가 들어있는 어떤 문서나 데이터들을 잘 빠르게 찾아가지고 그 순위를 매겨서 이 사용자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적절히 랭킹을 매겨가지고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었고, 특히 구글이 이제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많은 링크를 받은 글일수록 가치가 높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이제 인터넷의 어떤 기본적인 그 검색의 틀을 만들었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알고리즘을 다 사람들이 알고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장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회 메커니즘들을 이제 막는 또 그런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링크 구조에 기반해서 문서 어떤 정보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검색 엔진이 이제 한 20년 정도 흥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모델 자체가 지식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상적인 질문, 답이 알려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모델이 학습한 거를 바로 그냥 불러오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뭐 AI 분야에서는 그라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어떤 최신 정보, 예를 들면 AI 모델을 내가 뭐 10년 전에 학습을 시켰으면은 뭐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AI 모델이 인식하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검색 엔진하고 AI 모델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 같은 걸 해보시면은 AI가 생성한 답변이 위에 이제 뜨죠. 그래서 그 검색 결과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AI가 이제 이 사용자의 쿼리 내용에 맞게 이 사람은 이걸 궁금해한 거 아닌가라는 걸 추측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관점에서도 상호작용이 많이 바뀌었죠. 아주 옛날 컴퓨터들은 정말 막 거대한 키보드 이렇게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그런 키보드로 이제 했었고, 더 옛날에는 이제 펀치카드 구멍을 뚫어서 거기 빛이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를 가지고 이제 0101을 만들어서 이제 했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주로 GUI라고 불리는 윈도우 아이콘 메뉴 포인터라고 하는 이제 기본 구성 요소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GUI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아예 이제 핸드폰 같은 데 쓰는 터치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죠.
근데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바뀐 거는 우리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자연 언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말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그 말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의 한 부류였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정말 디테일한 거를 하나하나 다 내가 이제 말하자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은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야 저기 앞에 가게 가서 우유 하나 사와 하면은 거기에 비어있는 정보들을 사람들은 이 맥락에 맞춰서 다 채우잖아요. 내가 가게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아서 추론을 해가지고 사람은 이제 행동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짜야 되는 시절에는 그거를 그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이제 명시를 해줘야만 컴퓨터는 그거를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LLM, 생성형 AI라는 개념과 LLM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상당히 잘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코딩을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 이제 말 몇 마디만 던져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입코딩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죠. 이제 옛날에는 입코딩이라는 말을 굉장히 약간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내가 원래 이제 손으로 열심히 코딩을 쳐서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시키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매니저가 되는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하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문자 그대로 컴퓨터 자체에게 이제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이제 가능해진 게 뭐냐. LLM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제 텍스트들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올 것인지를 잘 예측해내는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MCP라는 게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라인이라는 게 붙고 이러면서 툴콜링이라는 게 붙고, 요런 게 붙으면서 이 AI에게 이제 어떤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어떤 걸 개선하고 싶어, 이런 걸 할 때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텍스트로 들어가서 텍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API라든지 외부의 도구들을 불러줄 수 있는 어떤 손발을 달아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델의 입력이나 출력 중간에 우리가 챗GPT라든지 클로드 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할 때 중간에 이제 얘가 말로 이렇게 말풍선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어떤 도구를 호출했다, 어떤 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채워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툴콜링이라고 하는 이제 거고, 그게 LLM이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바깥에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이런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그걸로 대답을 보완해라. 아니면 지금 파일 시스템에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읽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대답을 만들어라. 혹은 그 파일의 내용을 너가 생성을 했으면 그 내용을 이러한 형식으로 여기다가 응답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넣어주면은 그 내용은 이제 파일로 라이트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좀 붙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AI라는 것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척척박사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업무 도구하고 이제 붙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컴퓨터라는 게 지금은 그냥 누구나 이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품에 가까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컴퓨터를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 어떤 그런 데서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나는 잘 모르겠고 컴퓨터로 은행 업무 보고 내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제 이런 거만 이제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은 쓰면 쓸수록 더 잘 쓸 수 있게 되는 도구들은 보통 전문가용 도구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러닝 커브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잘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이걸 배워서 잘 이제 학습을 하면은 그 도구의 강력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도구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누르면은 그냥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직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보는 키오스크 같은 게 어떤 사람이 와서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딱 직관적으로 누르면은 그게 주문이 되고, 누르면은 결제가 되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들과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용, 내가
처음에는 기능을 조금밖에 모르지만 많이 쓰고 경험하고 학습을 할수록 점점 더 고급 기능들을 막 조합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명령어를 치는 거가 이렇게 후져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그 명령어들을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어떤 변수와 연산자들의 그 조작을 이제 쭉 나열해서 그거를 조합해서 뭐 클래스나 함수나 어떤 뭐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 추상화를 해서 추상한 거를 또 조합하고 추상한 걸 또 조합하고 이런 것들의 이제 연속을 통해서 굉장히 컴퓨터 CPU는 멍청한 뭐 이렇게 메모리 어디에서 뭐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더하기 빼기를 하고 다시 메모리 갖다 놓고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굉장히 멍청한 기계를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그런 조합을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 알아야 되고 그 조합을 내가 실제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누구나 그 조합의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AI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컴포지션의 개념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런 추상화 레이어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 한다라고 할 때 사실 그 엄청나게 많은 추상화 위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빈산의 일각을 딱 보고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순히 브라우저를 열어서 구글에 들어간다, 뭐 네이버에 들어간다 했을 때도 그 과정에는 뭐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서버의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가지고 요청을 던지고 약간 데이터를 주고 받고 그거를 또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다 해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예전에는 굉장히 전문화된 프로그래머들이 열심히 만들어준 거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만들어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거나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부리는 거죠. 뭐 아마 이제 클로드 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개의 그 에이전트를 동시에 띄워가지고 병렬로 어떤 일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특정한 하네스를 씌운다? 눈가리개를 씌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떤 코드를 잘 짜는 에이전트를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페르소나를 정리하고, 너는 이런 규칙으로 코드를 짜야 돼,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코드나 이슈를 리뷰하는 에이전트를 정리를 해서, 걔는 너는 뭐 이런 관점에서, 뭐 보안 관점에서 이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프롬프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돌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 관점에서 이제 챗GPT 서비스에 있는 GPT라고 하는 이제 메뉴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프롬프트를 미리 이제 세팅해 놓은 그런 에이전트를 불러다 쓰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AI 인프라 관점에서는 어떤 이제 챌린지들이 생기나를 이제 뒤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밀고 있는 이제 모토는 저희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성을 잘 숨겨가지고 요거를 쓰기 쉽게 만들겠다. 액세서블하게 만들겠다. 접근하기 쉽게 만들겠다가 이제 처음에 모토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대규모 트레이닝을 하거나 대규모 추론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해서 스케일업을 그 다음에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저변에 밑에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이런 조합의 힘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컴포저블 해서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 모토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2015년에 뉴립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머신러닝 쪽 학회에 구글 쪽에서 냈던 논문의 첫 페이지에 딱 박혀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이제 가운데 까만색으로 ML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코드는 사실은 우리가 AI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할 때 굉장히 작은 요소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뭐 파이터치에 들어간 어떤 모델 정의 코드 같은 것들이 저 까만 조그만 박스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실제로는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을 관리하는 부분, 데이터에서 학습할 어떤 피처들을 추출하고 관리하고 버전 관리하고 또 이 전체 과정이 이제 계속 순서대로 자동화돼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를 스케줄링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툴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계속 어떤 예측 응답을 뱉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게 다 붙어야 되니까 실제로 엔지니어링의 양은 저 머신러닝 코드를 짜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건 사실 아주 일부분이고, 이 주변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사실 지금도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작년 정도부터 엔비디아의 젠슨왕 사장님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AI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LLM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AI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이게 뭐 2개나 3개 정도의 토큰으로 보통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한 뭐 4-5개 정도의 토큰으로 분해가 되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어떤 정보를 쪼개고 인식하는 어떤 단위,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모델에다가 이미지 같은 거를 바로 붙여넣을 수도 있는데, 뭐 조그만 이미지 하나면은 그런 뭐 수백에서 수천 토큰 정도로 이제 소모를 하고요. 그래서 이 토큰이라고 하는 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정량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AI를 얼만큼 활용을 한다, 입력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출력을 얼마만큼 뽑아냈다라고 하는 게 토큰이라는 어떤 단위로, 정보의 단위로 이제 그 개량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젠슨왕이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 엔비디아 제품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효율로 가장 적은 면적에서 가장 그 적은 전력으로 가장 많은 양의 토큰을 뽑아낼 수 있어요 라는 게 이제 젠슨왕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많이 사달라라는 얘기인데요, 결론은.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사실 한 2022년 3년 정도까지만 해도 AI를 뭔가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투자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기술이 뜰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경쟁력을 좀 미리 확보해 놔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이제 뭐 돈이 좀 많은 그런 큰 조직들은 이제 뭐 수십억씩 수백억씩 태워가지고 뭐 사람도 뽑고 연구팀도 만들고 GPU도 사고 해서 막 연구를 했던 거고, 근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죠. 기업 입장에서 돈을 쓰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이 토큰이라는 단위로 이제 개량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실제로 뭐 클로드 코드나 이런 거로 돈 내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개인용 계정은 그나마 무제한 구독이 있지만, 이제 기업용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클로드 코드를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아마 이번 분기에 처음 흑자 달성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분기 흑자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사실 이 토큰이라는 걸 통해서 AI 회사들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이제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버가 이런 클로드 코드에 사용했던 기업용 그 토큰 사용량이 너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제 문제를 겪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프라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토큰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주어진 인프라에서 뽑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 같은 회사들은 자체 모델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뭐 엔비디아 같은 곳들은 뭐 직접 칩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다 자기네가 직접 수직 계열을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걸 쓰면 제일 효율적이야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사실 뭐 모두가 빅테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뭐 중소기업,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이즈에서 AI를 도입한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뭐 DX라고 해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동안 유행어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새로운 유행어로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AX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업무 전반에 여러 가지 AI를 도입하고 막 이런 것들, 뭐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이 빅테크들만큼의 어떤 그 연구 개발 역량을 투입해서 최적화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제공하는 API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규제상의 이유, 보안상의 이유로 직접 구축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에서 이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테크들은 정말 익스트림 코디자인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저 익스트림 코디자인도 사실은 이제 젠슨왕이 요새 많이 미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완전 칩 레벨부터 저 위에 소프트웨어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다 자기네가 만들 테니까 너네는 그냥 그거 쓰기만 하세요. 이제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보면은 인하우스 AI 트레이닝 스택을 만들었고 전부 다 C 언어로 생으로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C 언어가 지금으로는 이제 성능은 가장 잘 낼 수 있지만 컴퓨터 이제 CPU에 가장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추상화 레벨이 낮아서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언어고요. 그거를 이제 22만 장의 그레이스 블랙을 310을 800기가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은 이제 거대한 클러스터를 전부 다 C 언어로 생으로 짠 스택으로 이제 AI 트레이닝을 돌리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잭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연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PU에서 말하자면 행렬 곱셈이나 덧셈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사실 생으로 다 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많이 갖다 쓰고 구글에서 나름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10배 이상 빠르다라는 거죠. 자기네가 직접 다 밑바닥부터 새로 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 이런 수준의 엄청난 이제 최적화를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지구상에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군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남들의 모델을 뭐 막 수천 개를 자기 클러스터를 수천 개의 사용자 단위로 쪼개가지고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워크로드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고성능 AI 모델을 22만 장을 동시에 돌려가지고 아마 물론 실제로 22만 장을 하나로 묶지는 않을 거고 저거를 이제 몇 개로 파티션해서 돌리긴 할 텐데 어쨌든 뭐 최소한 기본 단위가 뭐 한 1000장에서 2000장 정도 되는 단위로 저걸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막 돌리게 될 텐데 그거는 사실은 그 트레이닝이라는 특정 모델의 트레이닝이라는 어떤 되게 상대적으로 고정된 워크로드를 갖고 굉장히 많은 수의 일관된 하드웨어 위에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레벨로 정말 전용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ROI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 그리고 내가 사용자가 1만 명이 들어와서 다 각자 GPU를 뭐 서너 장씩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각자 다른 모델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식의 그 익스트림한 이제 최적화는 힘들겠죠. 어떤 프레임워크나 추상화를 통해서 이제 그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익스트림한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는 엔트로픽 같은 회사 혹은 메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모델은 이제 하나를 뭐 실제로는 아마 하나는 아닐 거고 뭐 클로드 예를 들면 오퍼스 4.8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세분화된 서로 다른 사이즈의 모델들 아마 이제 혼합해서 서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애저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뭐 일부 모델은 뭐 AWS의 뭐 인퍼런시아 칩을 이용해서 돌리고 그걸 트레이닝하는 거는 뭐 구글의 TPU를 사용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인프라를 최대한 이제 좋은 가격에 가지고 와서 대량으로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거를 대규모 사용자한테 서빙을 할 거냐 이런 관점의 최적화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 칩이라든지 인프라가 굉장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제 공통 추상화 레이어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새로 짰다 이제 이런 걸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제 있는 서비스들을 잘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 있는 오픈 모델들. 요즘 뭐 워낙 중국에서도 좋은 모델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런 익스트림한 최적화를 통해서 뭐 내가 진짜 막 사용자를 1억 명 서빙하는데 뭐 인당 10원을 아끼려고 막 저런 엔지니어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타임 투 마켓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이게 실제로 내 비즈니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빠르게 검증해보는 게 훨씬 중요해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적정 비용과 시간 내에 적정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게 더 우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모델들을 병렬로 돌려보고 같은 영역을 봤을 때 이게 모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필요하면 내가 모델을 바꿔 끼워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운영 자동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어떻게 가장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또 워크로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계속 내가 모델도 바꿔서 돌려보고 싶고 하면 모델 구조도 달라지고 최적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범용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AMD 같이 좀 그 대형 벤더들의 AI 가속기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모델을 바꿨을 때 그나마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모델의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몇 가지 큰 분류로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특화된 어떤 NPU나 AI 반도체들을 써서 잘 가속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수요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인프라라는 이제 큰 덩어리의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 개념은 최대 성능은 하드웨어가 결정을 하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최대 효율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뭐 연산량을 막 2배, 3배 뻥튀기를 해주진 않죠.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짜도. 그 기본적으로 실리콘 칩에서 돌릴 수 있는 연산량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한계만큼 정말 계속 잘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디자인을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젠슨왕이나 이제 AI 뭐 데이터 센터 이제 인프라를 하는 분들은 이제 뭐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 위에 네트워크가 올라가고 컴퓨팅 레이어가 올라가고 에코시스템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젠슨왕은 아마 이거랑 조금 레이어를 다르게 잡았던 것 같은데, 뭐 물리 인프라 위에 뭐 에너지 위에 GPU 위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킥이라는 비율을 써서 이제 뭐 만든 조금 다른 버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이제 레이어별로 굉장히 다 익스트림한 엔지니어링을 해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뭐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거를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어,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 레이어 위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 장애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게 기존의 데이터 센터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대규모의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뭐 게임 서버 같은 것들도 돌아가고 은행 서비스 같은 것도 돌아가고 이런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웹이라는 형태로 API라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뭐 로그인돼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뭐 지금 나한테 뭐 최신 알림이 와 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뭐 나한테 온 이메일 목록을 달라고 한다든지 뭐 내 계좌에 지금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API 요청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이제 내가 보는 화면에 그런 정보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웹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이 워크로드 패턴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실행되는 요청들을 많이 처리하는 그런 요청이 동시에 많이 들어오고 여러 사용자로부터 들어오고 그 사용자 수라는 게 이제 막 몇천 명, 몇만 명 단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 바깥에서 내가 이제 내 서버들로 들어오는 그 연결 라인은 뭐 예를 들면 1기가, 10기가, 뭐 100기가 이런 식의 굉장히 고대역폭 라인을 꽂고 각 서버들은 100메가나 1기가 정도의 라인만 꽂아서 그 각 서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만 일감을 이렇게 짜잘하게 쫙 나눠서 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서버와 서버들 사이에서 직접 통신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물론 웹 서버가 있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돌다가 데이터베이스로 뭔가 이제 그 쿼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요런 내부 트래픽이 있기는 하지만 그 트래픽은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냥 텍스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오게 되면은 달라지는 부분이 서버와 서버들끼리의 통신 대역폭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이제 용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서양을 건너는 해저 케이블에서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인터넷 라인들이 다 합치면은 이게 아마 뭐 몇 테라비트스 막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그냥 GPU 8장과 8장을 연결하는 대역폭을 그 정도 써요.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근데 그런 서버가 2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서버를 수천 대를 깔아놓고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AI 데이터 센터의 GPU와 GPU를 연결하는 그 대역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구상에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사실 엄청난 양의 대역폭들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노스 사우스 트래픽, 그래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래픽 패턴에 맞춰서 설계가 돼서 바깥에서 가장 굵은 라인으로 이제 들어온 데이터들을 요청들을 이제 서버들한테 얇은 호스로 쫙 나눠서 뿌려주고 다시 합치고 내보내는 그런 패턴이었다면은 이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해서 서버와 서버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 AI GPU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트래픽이 훨씬 더 커지고 위아래로 나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네트워크 성능의 어떤 이제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칩들도 엄청나게 빨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대역폭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칩이 연산을 빨리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연력학 제법칙을 위해서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실리콘에서 뭔가 연산을 많이 돌릴수록 짧은 시간에 많이 돌릴수록 그게 결론적으로는 다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속 시켜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이 중간에 하나가 뻗으면은 굉장히 이제 GPU 하나가 이제 뭐 엔비디아 제일 최상급 GPU들은 하나에 뭐 8천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GPU 한 장이 죽어서 놀면은 그 감가상각을 했을 때 하루에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제 손해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버티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그걸 위해서 스케줄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대규모 시스템을 잘 돌릴 거냐? 그리고 이게 뻑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어디가 문제인지 이걸 내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려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